기독신문에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말 시작부터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모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말할 수 없이 반갑습니다. 먼저 그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근데 기독신문이 금년에 60주년을 맞이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30년을 기독신문에 있었기 때문에 60년의 절반을 여기에 몸담고 있었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신문사가 발전한 모습도 다 보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CCTV라는 것도 생겨서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60년이 되도록 우리 신문사를 지켜준 독자들, 또 우리 교단 교회들,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0년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독자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신문 그 60년 세월 동안에 가장 그 예전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산 증인이기도 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입사했을 때 처음으로 모신 편집국장님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기자를 잘 인도해 주신 대선배님이시고 또 동시에 어머님 같은 존재셨어요. 어떻게 그 기독신문에 첫 발을 들이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그래요. 저 인생은 예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상록수의 최영신 같이 제가 나온 서울여자대학의 설립총장이신 고환경 박사처럼 농촌에 들어가서 흙과 함께 농촌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이 추구했던 기독교 이상촌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그래서 절반은 학교를 가고 절반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다가 기독신문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작을 한대요. 그래서 월화만 파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기자로 들어온 게 1976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라고 할 수도 없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그때 우리 교단이 1959년에 교단 분열 이후 신문이 없다가 1965년에 창간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 만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도 운동과 함께 교회 개척이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사회 속에서 예정 합동의 위치, 위상, 정체성, 말하자면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교단의 정체성 또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노회별로 지역별로 교회 개척 현황들을 신문에 매주 보도했어요. 그럴 때 그 통계를 만들어 보면서 교단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이게 비록 주보와 같은 비슷한 신문이긴 해도 매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아버님 이야기는 그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족의 영향력, 또 아버지의 영향력은 좀 어떠셨던 건지 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7남매의 5번째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제 그 삶의 멘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유산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정신적인 유산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내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한테 뭔가 이 세상에 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거는 내 거가 아닌 줄 너희들 알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야. 그 말씀을 포함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유서를 쓰셨는데 6개항으로 된 유서가
네,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가정에서는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라. 칼빈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의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시신 기증을 했다. 너희들은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것들로 6개항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살아오면서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또 세속의 세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산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또 교단장으로서 총회를 치리할 때도 대쪽 같으세요. 너무 엄격하시고 불의와 타협도 안 하고 엄격하셔서 사실은 가까이 하기엔 좀 불편한 모습도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박명수 목사님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관이라든가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저는 그 기독신문에 계실 때 쓰신 글이라든가 신문의 어떤 전체적인 논조라든가 방향들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타났던 어떤 경험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85년 네. 그 70회 총회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때가 정화와 총화로 나눠져서 교단이 대단히 경랑 중이었고 교단이 나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만장일치로 추대하듯이 총회장이 되셔서 그 어려운 총회 현장에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될 때 아버지가 그 앞에서 사회하시는 모습을 저는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격하고 대쪽 같으시던 아버지가 그 총회 현장에서 사회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사안들마다 유연하게 또 위트 있게 막 싸워서 대판 붙으려고 할 때는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 화합총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때 총회 끝나고 나서 유행이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유행어가 될 정도로 아버지가 아주 유연하고도 마지막을 아주 기분 좋게 모두 참석하신 총대들이 화목하고 기대하게 그렇게 마무리 지시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이번 총회를 너무너무 염려하고 노심초사했는데 안도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건강한 신앙과 신학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 우리 교단은 매우 그때만 해도 개혁주의 신학을 교조적으로 그 도구마에 빠지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이름은 이단이다. 저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 교단 신학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 교단 신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길을 넓혀서 방향을 설정할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서 그렇게 따라가니까 큰 어려움 없이 내가 평신도이고 어렸지만 그래도 이만큼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 많이 주시고 그 인생을 가르쳐 지도자 같은 스승 같은 그런 그랬어요. 분이셨네요. 다시 이제 편기자 시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들려주시긴 하셨지만은 그때 편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던 그 무렵 그로부터 이제 쭉 한 10여 년 국장에 오르시기 전까지 그 당시 총회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기독신문의 어떤 그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했는지 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우리가 사면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했던 1976년에 사면신문이니까 1면에는 교단 소식, 2면에는 한국 교계 소식, 타교단 소식, 3면에는 신학과 신앙, 4면에는 문화. 너무나 단조롭고 또 그 시절의 신문은 또 그게 최선이었겠죠. 요즘하고 달랐으니까 단조롭기도 하고 주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리고 만교의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면에 한쪽 그때는 세로쓰기니까 네. 머리 기사가 있고 왼쪽에 한 절반 정도는 만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무슨 교회를 세웠고 어느 노회는 무슨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만교회 운동 이야기로 신문이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니까 사실 교단의 뉴스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어서 우리 신문사 기자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다가는 발목이 언제까지 잡힐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갈 궁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소명을 느끼게 된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어려우면 나 같은 어린 소녀라도 어린 여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여기 있어야 된다면 제대로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1983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잡지 만들기도 해보고요. 그래서 기자 2명도 뽑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문도 8면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또 잡지 파트도 돕고 그때 막 이 컴퓨터 시대가 와서 기자들에게 모든 노트북을 나눠주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좀 활성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1985년 교단의 격동기를 겪고 기독신문이 기업가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던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 벽산그룹의 김인득 회장님이 우리 신문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분이 부임하시면서부터 기독신문이 기업 경영 마인드로 이제 탈바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신문 제대로 하시오. 신문도 신문 같이 하시오. 그 김인득 사장님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서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교계 신문 중에 저기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기자에서 기독신문 국장까지 되시는 그 과정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사실 그 편집국장이란 자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기자가 편집국장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못하고 이것은 뭐 어떤 낙점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좀 강했던 그런 문화들을 기자가 이제 편집국장에 올라가서 어떤 나름대로 논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걸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란 그런 것들 다들 저희 선배 기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과 함께 그렇게 쭉 기독신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어려운 시기, 경랑의 시기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 김인득 사장님은 기존에 있던 이 교단 인사들과 전혀 마인드가 다른 분이어서 기업 경영 마인드로 기독신문을 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김인득 사장님이 오시기 직전에 총회 현장에서 편집국장, 부국장, 주필 다 잘려나갔어요. 그 교단 총회에서 그냥 현장에서 인사 조처를 다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와 어린 기자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신문은 해야 하고 어른들은 다 이제 해임했으니까
신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신문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그때까지도 다 만들었는데 네. 왜 못 만들겠습니까? 제가 청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자료만 주시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석 연휴에 네. 저 서울역 뒤에 서부역 앞에 있는 어떤 인쇄소에 가서 자료 가지고 다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매주 다가오니까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갔던 거예요. 평소대로. 근데 그거를 보신 김인득 사장님은 누가 신문을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저는 오히려 누가 신문을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는 게 이상했죠. 우린 평소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제 어깨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교단의 경랑 속에 있는 기사들을 다 해야 하니까. 그때 오셨던 분이 주필 한명수 목사님이 그때 등장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울타리, 실제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는 신문만 만들면 됐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때 김인득 사장님이 그걸 보고 박 부장을 부국장으로 앉히시오. 바로 부국장이 되고 부국장이 된 지 6개월 만에 편집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초스피드로 편집국장이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고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였습니다. 파격적이었네요. 파격의 파격이죠. 여자라는 건 사실 안수 안 받은 서리 집사라는 사실 너무나 어린 나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게 사실은 저에게는 매우 제한받아야 한계였는데 김인득 사장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든지 요구하면 신문사 발전을 위한 어떤 요구면 들어주겠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해외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박성기 기자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기사를 썼던 게 그 시작이었고 신문의 섹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교회 신문으로 예장합동교단이 한국교회의 장자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단만 하고 옹클릴 것이 아니라 장자면 다 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한국교회 대표신문을 표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8면에서 12면으로 12면에서 16면으로 가서 제가 퇴직할 때는 은퇴할 때는 28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인득 사장님께서 그렇게 길을 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성호 사장님이 그 대를 이으셨고 그 다음에 이상영 장로님이 대를 이으셨고 그 다음에 노시환 장로님이 그 뒤를 이으셨고 그 뒤를 김원삼 장로님이 이으셨습니다. 제가 모신 사장님들이 그분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절대 응원, 절대 지지를 보내주셔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정말 편집국 직원들 일반 이 정보국 직원까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무적 함대가 됐죠. 기억나십니까? 무적 함대. 무슨 기획도 할 수 있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었고 매년 우리가 직원들 연수한다고 매년 해외로 단체로 갔었고 기자들에게는 재교육에 기회를 줘서 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했죠. 사실 신문이라는 건요. 신문의 품위는 기자들의 능력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께 기자들 대학원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오케이. 그 사장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똑같은 색깔로 신문을 키워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그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헌신과 그 이 봉사는요. 또 우리를 향한 응원과 지지는 정말 기독신문 60년사에 의미 있게 기록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 시절에 좀 잊지 못할 선물 하나 있으셨다고 언젠가 말씀 들은 것 같아서. 네. 제가 36살에 편집국장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혹시라도 어디에 기독신문에 누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광주에 계시는 최기채 목사님이 후에 우리 신문사 이사장도 하셨고 총회장도 하셨죠. 네. 그 어르신이 이만한 액자 하나를 차에 싣고 오셨어요. 정론직필. 정론직필. 직접 휘호를 쓰셔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 박 국장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시고 내놓고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기쁜 선물은 아니었어요. 벽에다 걸어놓고 보니까 네.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되지. 정론직필하지. 공의와 정의를 위해 개혁과 갱신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길에는 정론직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이 됐고 그분의 응원과 지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응원을 해주시는 어른이셨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도 그만큼이나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기독신문 전성기 또 편집국장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만 저도 좀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가 좀 있어요. 기독신문이 기독신부에서 다시 원래 기독신문 이름으로 회복되었던 것도 그 시절이었고 또 뭐 신문이 이제 새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도 그 시절이었고 중면도 이루어지고 또 해외 지사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세웠었고 또 컴퓨터로 어떤 제작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그 시절이었고 그냥 저한테는 그냥 뭐 신문 입사하자마자 폭풍 같은 2, 3년이 확 지나갔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기독신문사 퇴임하고 나가면서 네. 퇴임의 변을 신문에 남긴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기독신문에서의 30년이 정말 치열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언론의 기능, 정보의 전달도 있지만은 계도의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매우 마음을 두었어요. 특히 기독교 언론은 계도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기획을 할 때나 뭘 할 때 개혁, 갱신 이런 얘기를 많이 썼고 그래서 계도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도의 기능을 하려고 봤더니 해방 후 50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 1995년을 한국교회가 간음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희년성회를 하는 그 높은 강단 위에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유사 종교거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거기에 부대회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50주년 희년성회 성묘라는 이름으로 모든 신문들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단들이 강단 위에 올라온 거를 꼭 집어서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저는 고소를 당했지만 판결이 무혐의입니다. 왜? 한국교회의 공적인 일을 표현한 것이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기독신문사 편집국은 항상 위협과 위험과 갈등과 공격과 이런 것들로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치열했던 시간들 또 고비 이런 경랑 이런 것들을 함께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독신문사의 힘이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기독신문이 그냥 이렇게
수년 동안 막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고 체력이 빵빵해졌거든요. 그거를 그 데스크를 책임지고 있는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데스크를 붙잡고 있으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고 좌로도 우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테이블 아래로 어떤 협상을 하겠으며 어떻게 그들과 눈 감고 그들이 하는 일을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특히 이단 사이비들과의 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치열함을 만나야 했고 또 지나다 보면 그냥 할 수 없이 가다 보면 그저 뚜벅뚜벅 음습한 터널 속을 건너가는 것 같이 갔을 뿐인데 거기에는 우리 신문사 동역자들이 계셨고 특히 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주필 목사님이나 우리 기자들은 그때 정말 혼연일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저 개인이 아니라 신문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끈히 건너갈 수 있었고 지나가 보니까 치열했지만 그 지날 때는 그냥 가는 게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우리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갔던 겁니다. 기독신문사는 그 전통이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 심어놓으신 그 씨앗이 계속 커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든든해질 겁니다. 이제 기독신문에서 그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매체를 창간해서 이제 또 다른 문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또 새롭게 지향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명예퇴직을 하고 기독신문사 편집국장 자리를 내려놓게 된 배경이 있어요. 2000년이 막 지나고 나서 제가 인터넷으로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1200만, 2000만 막 얘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한국은 기독교가 중심이다는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는 좀 만용에 가까운 표현까지도 우리가 했었죠. 통계청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기독교 인구가 750만이었습니다. 750만이라는 것은 이단 사입이 다 포함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얼굴에 숯불을 쏟아놓는 것 같았어요. 와, 우리는 개혁, 갱신, 공의, 정의 하면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막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막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 여러 가지가 다 한국 교회의 그 이단 문제, 신학의 문제, 또 이 그 개인적인 윤리 문제 이런 거가 다 있어서 뭐 교회 재산의 사유화라든지 세습이라든지 뭐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 무슨 이상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그 기획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평신도들에게 한국 교회를 외면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기독신문도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비슷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계 숫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기독교 언론이 이래도 좋은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우리 기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언론이 이래도 좋은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저는 보따리를 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대안의 매체가 필요하다. 평신도들이 독약이 들지 않은 순수한 영양가 있는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그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정하지 않는 긍정하고 감동하는 이 척박한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안의 매체, 그게 감동 세상을 꿈꾼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교회와 교회가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감동과 사랑을 증폭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신도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고 평신도들이 함께 마당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많이 힘들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페이스도 잘 지켜주시고 필요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기독신문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 편집국장을 지내시고 한 세월을 여기서 보내신 선배 입장에서 우리 기독신문을 좀 축복하시는 말씀, 또 미래를 어떤 기대하는 그런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네. 우리 기독신문의 정체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교단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단과 신문이 함께 가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단 역사와 기독신문의 역사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교단이 어려움을 겪으면 신문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교단이 중병을 앓으면 신문사는 중병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신문은 교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1만 교회 운동이 그랬고 총회주일 운동이 그랬고 GMS 성장 발전하는 것도 그렇고 교단의 정치 또 여러 가지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신문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교단 덕분에 우리가 덕본 것도 있겠지만 참 교단은 신문사를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CTV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시적인 변화가 보여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대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러잖아요. 미디어 그룹 토탈 케어를 하는 언론 그룹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새로운 60년은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기독신문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갈 때 뒤에서 같이 응원하고 박수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싶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사회가 변화해 가는데 기독신문이 큰 역할을 하기를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또 기독신문에 대해서 여전한 또 염려, 기대 이런 것들 계속 애정입니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같이 열심히 잘 세워나가는 동역자로서 계속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독신문사를 보는 마음이 너무 좋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